제가 채팅방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로 제가 FAQ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유아기부터 수면 패턴이 좋지 않은 아이들의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기대해 볼 수 있는 결과가 있을까요? 일단 아주 어린 아이들의 수면 패턴이 안 좋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장 불편감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들의 장 불편감이 촉발되는 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말 퍼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상 발효예요. 이상 발효가 나타나면은 어 이게 탄소 저희는 이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카본 탄소가 여러 개가 이어진 거를 보통 먹거든요. 근데 이거를 쪼개요. 이거를 이제 6개짜리 한 줄짜리를 먹으면 이걸 3개씩 둘로 쪼개고 2개씩 3개로 쪼개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쪼개진 것을 저희가 단세 지방 산이라든지 유기산이라고 하는 한 성분으로 이게 바뀌게 되면은 당이 편해요. 그러면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미생물들의 컴포지션이 안 좋아서 이거를 쪼개는데 하나짜리로 쪼개요. 그러면 그게 메세인, CO2, 가스로 바뀌어버리게 되면은 배가 부글부글 하는 거죠. 그걸 저희가 플락츄런스라고 하는데 복부 팽만, 막 가스가 너무 차고 장이 터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러면 토하고 역류하죠. 토하면서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보통 장내 미생물의 말퍼멘테이션이기 때문에 유아기 때 마이랩 같은 거 하면은 수면 패턴의 도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어린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때는 가급적이면 마이랩을 조금 한 반포씩 나눠서 여러 차례로 나눠서 드시는 거를 훨씬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사형의 끝쪽으로 가서 마름모와 상관없이 상위 60% 안쪽이면 괜찮다고 되나요? 쉽지 않은데 상에 든다면 맞춤형 아닌 밸런스 365도 될까요? 10% 상위 10% 정도 수준이시라고 하면은 큰 전혀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365도 드셔보시고 맞춤형도 드셔보시고 근데 저희가 맞춤형을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나에게 맞지 않는 유산균을 먹으면 자칫 잘못하면 안 먹는 이만 못하다라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6개로 나눠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쉽게 설명하려고 365는 뭐냐면은 프리 사이즈예요. 보세 옷집 가면은 프리 사이즈 있죠. 프리 사이즈예요. 근데 체형 좋고 몸 날씬하고 되게 예쁘신 분은 아무 데나 가서 프리 사이즈 아무거나 사 입어도 다 괜찮아요. 장 상태 좋으신 분들은 뭐 아무거나 프리 사이즈 해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좋으신 분은 아마 365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덩치가 뭐 예를 들어 너무 말랐다. 근데 프리 사이즈 입으면은 멋이 안 나잖아요. 나는 너무나도 덩치가 큰데 프리 사이즈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마이랩을 95, 100, 105, 110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6개로. 그래서 그 안에서 맞춰가는 거고 나는 103인데 죄송합니다. 그럼 105를 입든 100을 입든 그렇게 가기는 해야 되지만 프리 사이즈보다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어느 정도 안 좋으신 분들은 마이랩을 훨씬 더 추천드려요. 그렇지만 상위 10% 안에 있다? 365 드셔도 되지만 가급적 정기적으로 최소한 마이랩 검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계속 상위에 있는지는 모니터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랩과 엔자임 바이옴 저희가 처음에는 가급적 2개를 한 번에 같이 먹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기량작용을 보니까 마이랩에 있는 미생물들이랑 엔자임 바이옴 미생물은 크게 상관관계가 없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이제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는 거는 같이 드셔도 됩니다. 크게 상관없어요. 엔자임 바이옴 마이랩은 근데 엔자임 바이옴이랑 마이랩 아닌 다른 거는 저희가 안 해봤어요. 저희 균주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연구는 못 해봤지만 마이랩 엔자임 바이옴은 어느 정도 같이 섭취하셔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6개월마다 매번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회사에 이미 전기 부착형 센서의 프로토타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직 몇 년은 걸려요. 아직 1, 2년 정도 한 2, 3년 걸릴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프로토타입이 이미 나와 있고 연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일앱 한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변기 부착형 센서로 매일같이 검사 결과를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연구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이랩 분석해서 피벗으로 걸어 놓은 다음에 도대체 얼마나 길게, 진짜 한 2, 3년 동안 다시 마이랩 안 하고도 변기 부착형 센서만으로도 계속 점수가 정확하게 모니터링이 되는지, 아니면은 피벗에서 어느 시점에 벗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아직 모니터링을 좀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실시를 할 테니까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때까지만 좀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6개월마다 검사해서 맞춤형 유산균 다양성이 높다는데, 검사를 매 6개월마다 진행을 해야 하나요? 이게 문제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두 달 만에도 바뀌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지금 보면은 1년이 가도 되게 유지가 잘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다는 거는 문제인데, 평균적으로 6개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제안드린 것처럼 9개월 안쪽에만 해도 효과가 77% 정도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9개월 안쪽에만 재분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벌써 한 6개월에 한 번씩 3번 했는데 계속 유지가 돼. 그러면은 그런 분은 분석 주기가 한 1년 반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랩으로 2번 유산균 나왔는데 먹은 후에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이게 특정 미생물들에 대해서 아토피 반응이 있으신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2번 드시던 거 스탑하시고 365 드셨으면 365로 다시 가보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유산균을 반포씩 나눠서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많은 양으로 한 번에 들어가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조금 귀찮더라도 조금 적은 양으로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드셔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암 환자분들은 일단은 의사 선생님 허락은 받으셔야 됩니다. 검사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검사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보통 저희가 현재 그 의사 선생님들이랑 연구를 무척 많이 하거든요. 케모라든지 항암제가 들어가면은 보통 장질환이 많이 나와요. 악성 변비, 악성 설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장내 미생물도 그 케모테라피에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거의 다 붕괴되는 케이스들을 많이 보고,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를 달고 살기 때문에 거의 장내 미생물이 초토화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마다가 아니라 그냥 재정적으로 허락이 되는 한에서 최대한 자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근데 또, 어,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케모테라피를 세게 하고 계시면은, 그때는 아무리 분석해봐야 계속 안 좋게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케모테라피 주기가 좀 끝난 다음에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돈 낭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분석해 보셨는데, 야, 이거 너무 안 좋다. 그러면은 케모테라피 그 항암 치료 때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항암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다시 분석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자가 면역 질환이 이미 시작되면은 죄송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발병이 되려면은 보통 잠복기가 3년에서 10년이거든요. 이미 안타깝지만 지난 3년에서 10년간 마이크로바이옴을 너무 많이 소실을 했고, 그러면서 면역세포들의 교육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서 그 3년에서 10년의 잠복기 이후에 결국은 면역세포들이 나 스스로를 분간하지 못하고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게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예방이에요. 미리미리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해서 그 자가 면역 질환이 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지, 자가 면역 질환이 와버리고 나면은 사실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바이올로직스나 이런 거를 통해서 면역계를 억제를 시켜버리는 거밖에 거의 요즘에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 아토피가 무척 심한 분인데 마이랩 검사 결과에서는 피부 면역이나 피부 트러블 관련 미생물 수치가 높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 결과지를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높으면 안 좋은 케이스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임의로 해석을 하자면은, 피부 면역, 피부 트러블 관련 미생물 수치는 되게 좋게 나왔는데,
아토피가 심하시다라고 제가 이해를 한다면은 아토피가 발병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장내 미생물도 되게 크지만 장 누수 현상도 당연히 되게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거 외에도 식생활이라든지 간혹 가다가는 진짜로 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이크로바이옴 지표가 너무 좋은데도 아토피가 심하다. 그런 분들은 저는 보통 일단은 뭐 사용하는 세제를 바꿔보시기를 권하고, 그리고 이제 식생활 중에서 내가 진짜 알러지 반응이 있는데 모르고 계속 먹는 것들이 있는지, 또는 햇빛 알러지와 같이 예상하지 못했던 알러지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사를 먼저 병원 가면 해주잖아요. 그 검사를 먼저 한번 마스트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10시가 넘었는데 질문이 정말 많은데 하나만 더 할게요. 어, 아, 먹는 양에 대해서 살이 나서 장 상태가 안 좋은데 유산균을 많이 자주 먹었더니 좋아진 경험이 있습니다. 예, 이거야 당연하죠. 과학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지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맞춤 유산균을 처음에 양을 많이 자주 먹으면 더 빨리 좋아지는데 도움이 될런지요. 예, 이것도 일단은 장 상태가 안 좋은 거는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장 안에 미생물들이 너무 많이 죽어버린 케이스예요. 항생제를 먹어서 장 안에 미생물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일단 무조건 보충해 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유산균 많이 먹고 자주 먹으면은 당연히 좋아요. 장에 미생물이 없는 상황이니까 좋은 애들로 깔아주면 무조건 좋습니다. 이거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내용이 맞습니다. 맞춤형 유산균도 처음에 양을 자주 먹으면 더 빨리 좋아지는데 도움이 될런지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 어린 아이들처럼 원래 장 안에 미생물이 별로 없는데 거기에다 탄처럼 들이부으면은 과민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너무 어린 아이들은 자주 먹는 건 괜찮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 먹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가급적이면은 반포씩 쪼개서 여러 번 나눠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더 추천. 그러니까 많이보다는 자주에 좀 더 방점을 두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러지가 너무 심각한 12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알러지가 이렇게 옆구리나 배 쪽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걸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장 모양 그대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옆구리에 발진 쫙 나잖아요. 그거 보면은 애 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이 그려져요. 아, 대장이 일로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옆구리 같은 데 발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장 누수가 촉발 원인이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뷰티르산을 좀 높여주는 방식으로 좀 마이랩 하면 일단 뷰티르산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좀 해보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특히나 이런 케이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겉모닝도 좋고 물을 엄청 많이 마셔야 돼요. 물이 많아야지 뷰티르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어,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해요. 질문이 앞에서부터 갈게요.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을 처음에 해주셨는데 365 유산균을 배양해서 요거트를 만들어 먹고 있는데 맞춤 유산균으로는 배양이 안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365 유산균은 아주 클래시컬하게 예전 매치니코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발효유에서 아이솔레이션, 분리 정제가 된 균주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발효유에서 나온 애들을 다시 우유에다 넣으면은 걔네가 발효유가 되는 건 당연하고요. 마이랩 같은 경우에는 그 균주들이 조금 이리저리 섞여 있는데 마이랩 균주는 건강한 사람의 장에서 분리된 균주들이 대부분. 얘네들은 요구르트 만드는 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에서 나오셔야 돼요. 옛날에 메치니코프가 1908년에 발효유가 최고야. 왜냐? 그 시절의 과학은 그래 벨이었어. 사람들 장에 좋은 거는 미생물을 따로 분리해서 먹을 수도 없었고 그냥 발효 유제품 안에 들어있는 게 균주가 많으니까 발효유가 최고야 라고 해서 그 뒤로 과학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요구르트랑 요구르트에서 나온 락토바실러스 젖상균만 100년 동안 먹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알잖아요. 그 발효유랑 유산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연찮게 그 균주들 중에 나에게 잘 맞는 애가 오면은 내 장내 미생물의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제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편적으로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는 저희의 가장 큰 숙제는 우리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조화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큰 숙제인 거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건강한 사람의 장에 있는 미생물들을 모티브로 시작을 하는 게 훨씬 더 고차원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균주는, 마이랩 균주는 요구르트는 못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당을 건강한 사람의 당으로 바꿔드리는 거는 요구르트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맞춤 유산균은 이 우유에다 넣어도 배양이 잘 안 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간혹 될 수도 있어요. 컨디션이 아주 잘 맞으면. 그렇지만 뭐 그냥 요구르트에서 불리한 균주만큼 잘 만들지는 못. 예. 희귀질환자에게 뭐야 오 이런 그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의사분의 조언을 일단 따르셔야 돼요. 희귀질환은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어요. 특히나 희귀질환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대부분 스펙트럼 디스오더라고 부르는 게 왜 희귀질환이냐? 발병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이 희귀질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병 원인이 너무나도 다양한 곳에서 생기는 게 희귀질환의 계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단은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분들마다 그냥 희귀질환이에요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수준의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일단은 직접적으로 소통해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유 없는 두통은 최근에도 그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그레인, 그러니까 그 뭐죠? 편두통 같은 계열인데, 그러니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편두통의 원인 중에 하나가 장누수, 오늘 발표 자료에 장누수 내용도 엄청 많은데, 이 뒤에 다 장누수 내용인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번에 시간 되면 이 장누수 내용도 좀 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일단, 공유 화면은 끄고 제가 질의응답에 좀 더 포커스 할게요. 그, 방에서 누수 현상이 나타나면은 방에서 만들어진 누수로 인해 가지고 촉발되는 장 주변의 염증 반응들이 염증이 장 주변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장에만 있지 않아요. 이런 염증 세포들은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데 보통 첫 번째로 많이 가는 데가 뇌거든요. 뇌로 가게 되면은 뇌에서 염증 세포들에 의해 가지고 뇌도 공격을 받아요. 옛날에는 우리 뇌는 면역 프리빌리지드 오르간, 면역 무선되는 올간 그 장기라고 해서 면역 세포가 와도 공격 안 받는다고 알았는데 최근에 알려진 거는 공격 받는다. 장 주변에 염증 일어나면은 뇌에도 공격을 받아서 뇌에 뉴로 인플라메이션이라고 뇌 신경 염증이 자꾸만 생기기 시작하고 그로 그것이 쌓이면서 단기간에는 저기 불안증, 우울증 같은 것들이 촉발되고 이런 것들이 장기간으로 쌓이면은 그때부터 알츠하이머 치매가 되기 시작하고 근데 이 받는 데미지들이 사람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두통에도 상당히 많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이랩을 하면서 이런 분들은 조금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에 포커스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포스트바이오틱스 그 균형 점수라고 하는 거에 가장 큰 뭐죠? 그 중요도가 뷰티르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가장 큰 중요도를 가지는데 이 뷰티르산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은 장의 벽이 훨씬 더 촘촘해지면서 똥 안에 있는 이물질들이 장 주변 혈액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그렇게 되면은 장 주변의 염증뿐만 아니라 우리 뇌신경에서의 염증 반응도 떨어지면서 이유 없는 두통이나 우울증 현상이나 불안증 현상들이 저감될 수 있다라는 게 최근 논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 밸런스 점수를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보시면서 혹시 이 두통이나 편두통이 사라지는지 한번 모니터링 해보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시작합니다. 어, 만 3세 아이도 마이랩을 추천하시나요? 어린 나이에 하는 거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마이랩 솔루션을 드실 때 한 반포씩 나눠서 드시면은 어린 아이들은 장이 조금 짧고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3포를 그대로 다 주시지는 말고 한 3분의 1포에서 반포씩 나눠서 주시면은 3세 아이도 저는 추천을 합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3세 아이는 아직 마이크로바이옴이 정말 급박하게 변하는 시기예요. 어렸을 때는 저희가 최대한 많은 미생물들을 장에다가 들여가지고 외부 세계를 최대한 많이 공부함으로써 예전에 한번 설명했었죠.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그 이해도, 그러니까 면역 세포들이 공부를 많이 함으로써 똑똑한 면역 세포가 되는 시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장 속에 들어오는 미생물의 종류가 정말 빠르게 변해요. 그래서 결과지의 결과가 조금 들쭉날쭉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받아서 먹는 솔루션은 효과가 충분히 좋으니까 양만 좀 적게 해서 먹으면은 만 3세 아이도 마이랩은 추천은 드립니다. 저는 어떤 이유로 마이랩에서 맞춤 유산균을 드시는지요? 되게 심오한 질문이신데요. 저는 연구를 무척 많이 하면서, 저한테 맞지 않는 유산균을 먹으면은 안 먹느니만 못하다라는 결과를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 그런 결과를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저희가 임상시험을, 80명짜리 임상시험을 수십억을 들여서 했는데, 홀라당 망한 적도 있어요. 그게 똑같은 종류의 미생물을 80명한테 다 줬다, 80명 플라시보가 있어서 40명한테 다 줬더니, 40명의 장내 미생물이 그 똑같은 유성균에 다 다르게 반응을 해버리면서, 누구는 더 좋아졌는데 누구는 심지어 더 나빠져 버리는 바람에 평균을 냈더니 효과가 하나도 없어지는 상황. 그래서 저는 그런 결과를 너무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한테 맞는 게 아니면은 차라리 굶는 게 낫다. 안 먹는 게 나은 때가 많다. 라는 거를 영구적으로 이미 알아서 저는 맞춤형 아니면은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유방암 환자 항암 치료 받고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 검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여러 병원들이랑 항암제 하시는 분들 연구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항암제를 하시면서 가장 처음 나타나는 문제가 장내 미생물이 소실이 되고 그 항암제 독성 때문에 장내 미생물이 망가져요. 장내 미생물이 망가지면 내 몸의 면역 세포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면역 세포가 망가지면 항암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면역 항암제나 여러 항암제 그 효과가 마이크로바이옴 상태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 이거는 학계의 정설이에요. 이미 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마이랩을 통해서 특히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면은 항암 효과도 좋아지면서 항암제로 촉발되는 설사나 방질환도 미리 예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는 장내 미생물이 상당히 빠르게 소실이 되기 때문에 결과지의 내용은 좀 빠르게 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 유산균보다는 피팅률이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전혀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근데 항암이 아주 극한 상황에 갔을 때는 의사 선생님이 보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항암이 너무 심해지기 시작하면은 장내 미생물이 완전히 다 소실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뷰티르산이 나오지 않으면서 장이 막 벌어져요. 그럼 장 누수 현상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러면은 온몸에 염증 반응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럴 때는 장이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균이라도 장에 넣으면 안 되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판단해서 의사 선생님과 일부 상담하시면서 아, 저 이거 하면서 그냥 배가 아프고 장이 안 좋은데 제 유산균 좀 먹으면서 해도 되겠죠? 이렇게 상담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너무 극한으로 갔을 땐 장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 균이 장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럴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어, 시신경염, 시신경병증, 이 질환환자, 이런 케이스도 일단 의사 선생님이랑 말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것도 스펙트럼 디스오더이기 때문에 신경염증, 이런 거는 어디서 시작되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병들이 많거든요. 유전적일 때도 있고, 장 누수로 촉발될 때도 있고, 바이러스성일 때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상태가 아주 많이 안 좋으신 게 아니라면은 나의 건강 상태 유지를 위해서 서플먼트를 드시고 유산균뿐만 아니라 뭐 다른 걸 드시는 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어서 아주 액티브한 치료가 막 되고 있으실 때는
당연히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이랩이 ADH, 어, ADHD 말씀이실 것 같아요. 아동에게 효과 입증, 전문가 입장에서 명료한 설명. 그 ADHD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스펙트럼이에요. 저희가 지금 서울대 어린이병원이랑 가장 많이 연구하는 게 자폐 아이들이랑 그 성장기 어린 아이들이랑 ADHD 연구를 무척 많이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은 발병 원인이 너무나도 여러 군데 있다라는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만 촉발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아동의 케이스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이상에 의해서 그렇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 이 부분은 왜 희망적이냐 하면은 유전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월등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차라리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한 거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로 병은 있어도 고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제 그렇게 관심 받고 있는 분야인데 ADHD도 일단은 상당히 유사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아주 간단하게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신경 안정 물질이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 케이스들도 무척 많아요. 대표적인 게 가바 하나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그 주변에 딸려 있지만 일단은 감마 아미노 비트릭 애시드라고 하는 신경 안정 물질이 일반 사람들은 장내 미생물이 아주 잘 만들어서 혈액에 넣어주는데 그런 게 못 만들어지는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신 케이스에서도 당연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학계에서 나오는 논문들에 의하면은 아주 어렸을 때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면은 미생물의 양이 떨어지는데 미생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곰팡이와 효모들이 되게 많이 자라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뭐 되게 쉬운 예가 당류예요. 김치나 된장 같은 거 잘못 담가서 균이 못 자라면은 곰팡이랑 효모가 왕창 자라면서 다 썩어버리잖아요. 썩어버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 장 안에도 미생물이 일단은 장을 장악해줘야 되는데 항생제 때문에 미생물의 양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효모나 곰팡이들이 장악을 하기 시작하고 얘네들은 신경 독소를 만들어요. 얘네들은. 균은 안 만드는데 얘네들은 대표적으로 신경 독소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신경이 과손상되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과손상이 이미 되어버리면은 회복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유산균을 좀 많이 먹으면서, 그래서 옛날부터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아이들 ADHD나 그 자폐 증후군인 아이들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조금 유산균을 많이 처방을 해요, 의사들이. 그러면 이게 개선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논문으로 종종 발표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대부분 장에서 과다서식하는 효모나 곰팡이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유산균 먹으면 바로 개선이 좀 빠르게 되죠. 그런 케이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장 누수 현상도 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먹는 과자나 그런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나 또는 뭐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나 이런 것들은 어, 장내 미생물이 뷰티르산을 만드는 거를 되게 많이 저해한다라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먹는 아이들은 특히나 장벽이 많이 열려 있고 장 누수 현상이 되게 심하고 그런 아이들은 보통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비만이랑 이런 ADHD가 같이 오는 아이들이 좀 그런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임상 연구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자폐나 ADHD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랑 같이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보통 이렇게 뷰티르산이 너무 적어서 저희 마이랩 결과 안에서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가 너무 낮은 아이들이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마이랩 하면서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를 좀 계속 끌어올리는 쪽으로 포커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지금까지 많이 학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거 외에도 ADHD나 과민 행동 뭐 장애라든지 뭐 이런 거는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그 외에도 뭐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라든지 뭐 너무 많은 원인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만은 아니지만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의 원재료명에 우유, 대두, 함유 되어 있는데 유당불내증이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드셔도 돼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설비에서 한 번이라도 이런 거를 지나간 적이 있으면은 그 법적으로 다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심각한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우유나 뭐 콩 같은 거 냄새만 들어와도 막 천식 와가지고 막 돌아가실 수준 이런 분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 진짜 스쳐만 지나가도 다 표시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적는 건데 유당불내증이 올 정도의 양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엔자임을 먹으면 속이 안 좋고 배가 아픈데 왜 그럴까요? 이게 아까 제가 이거 대표적인 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콩단백질을 드시면은, 그거를 이미 유기산으로 잘 바꿔가지고 흡수하실 수 있는 고반응자분들이 있으시고요. 근데 그거를 못해서 가스로 만들어서 속이 불편하신 저반응자들이 있으세요. 저희가 엔자임 바이옴을 통해서 하는 거는 이런 거를 잘하는 고반응자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을 저반응자에게 이식함으로써 저반응자가 고반응자로 바뀌는, 좀 어렵지만 이 슈퍼 리스폰더를 만들겠다라는 게 목적인데, 이미 고반응자이신 분들이 고반응자의 균을 추가로 먹으시면은 과민 반응이 일어나. 이거 너무, 그러면 이제 유기산이 만들어지는 양이 극대화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복통이라든지 또는 산이 너무 많아지면서 설사가 좀 난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엔자임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양을 줄여서 물을 좀 많이 드시면서 한번 섭취해 보시면은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마이랩이라든지 이 저희가 만든 마이랩이라는 유산균은 그냥 요구르트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장내 미생물의 활성을 극대화시켜주는 미생물이거든요. 활성의 극대화 이꼴 이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유익한 물질과 대사체의 생성량 극대화랑 일맥상통해요. 근데 미생물이 이런 물질을 만들려면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뭐냐면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랩을 드시면서 물을 적게 드시면은 그냥 365 먹을 때보다 변비가 훨씬 더 심하게 올 수가 있고요. 물을 적게 먹으면은 이상 반응이나 과민 반응이 되게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마이랩을 드시고 특히 또 저 파이토프로틴 겉모닝에다가 마이랩을 섞어 드실 때는 가급적이면 물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많이 드시면은 훨씬 더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이랩 먹은 이후에 피부가 심하게 가렵다. 두드러기 반응. 이게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인 경우에는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활성이 너무 과다해지면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약간 섭취하시는 양을 조금 줄여보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포를 다 드시지 말고 반포 정도를 나눠서 드시면서 물을 좀 많이 드셔보세요. 그러고도 계속 이런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은 그러면 다시 365로 잠깐 돌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알러지 반응은 정말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물질에서 어떻게 두드러기가 나고 이상 반응이 날지는 그게 예측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줄여서 드셔보시고 물을 좀 많이 드시는데도 계속 그렇다 그러면은 한번 잠깐 끊고 365로 가보시고 그래서 개선이 되면은 그러면은 저희 마이랩 안에 들어있는 부영제 다른 어떤 물질 중에 무언가 저희가 다 천연물만 들어가는데 뭐 저희가 365랑 다르게 들어가는 게 엘더베리 이런 것들이나 뭐 한두 가지 있거든요. 천연물들인데 혹시 그런 거에 알러지 반응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특이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거는 한번 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을 줄여보시고 그래도 나타나면 한 번은 잠깐 끊고 드셔보시고 끊어보시고 이런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변비약을 꼭 복용하셔야 대변을 볼 수 있는 60대 후반의 여성분이신데, 이미 10시인데 제가 여기 진짜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 제가 지금 5분의 1도 못한 것 같거든요. 죄송하지만 두세 개만 더 하고, 지금 바쁘신 분들은 먼저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 두세 개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약속을 했는데 이거 너무 질문이 아직도 많은데 다 못해서. 변비약 꼭 복용하셔야 대변을 볼 수 있는 60대 후반의 여성분이신데 마이렉 검사하고 입원 처분 받으셨는데 어느 정도 드셔야 약 없이 대변을 스스로 보실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사람들마다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의 수는 아직 유추가 안 돼요. 그 여성분이 장 속에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다면은 와이랩을 좀 많이 드셔야 될 거고요. 되게 미생물이 적고, 어, 다양성도 되게 낮고,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도 엄청나게 낮다. 그러면은 조금 한 포 정도 그냥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랩 드실 거면은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활성을 촉발시켜서 배변을 좀 더 원활하게 하시겠다. 그러면은 진짜 얘네들이 배사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물을 많이 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좀 많이 드시고 처음에 한 포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포는 전혀 문제 안 돼요. 두 포까지도 전혀 문제 안 되거든요. 근데 미생물을 한 번에 왕창 드시는 것보다 언제나 좋은 거는 나눠 드시는 게 좋아요. 이게 장이 7m인데 여기를 조금 나눠서 애들이 내려가 주면 항상성 전반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좀 나눠 드시면 좋으니까 처음에는 가급적 한 포 아침에 그리고 파이토프로틴 겉모닝이랑 같이 드세요. 겉모닝에다가 마이랩 섞어가지고 물 많이 드시고 드셔보시고 그러고 나서 조금 나눠가지고 마이랩을 그 두세 포까지는 드셔보셔도 두 포까지는 드셔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식사하고 나서 과식하고 나면 바로 화장실 가는 경우 화장실을 5번 이상 문제점 섭취하고 있는데 식사하고 나서 과식하고 나서 바로 화장실 가는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거든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일단은 포스트 바이오틱스 밸런스 포커스 조금 더 봐주세요. 내가 다양성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포스트 바이오틱스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다. 이러면은 장내 미생물의 활성에 특히나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과식을 하고 나서 바로 화장실을 가시는 케이스라면은 식사하시면서 엔자임 바이옴을 좀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소화 기능이 특히나 약하신 분들은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들이 일리움이라고 하죠. 그 폐장까지, 그러니까 소장의 아랫부분까지 내려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미생물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미생물의 다양성이나 미생물의 활성도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은 이거는 바로 쏟아져 나가요. 그냥 화장실 가서 그냥 바로 변을 보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변을 너무 자주 보셔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식사하시면서 엔자임 바이옴을 좀 드시면서 한번 테스트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루에 화장실을 5번 이상 가는 경우,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이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력이 확실하다면은 롬 스코어라고 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측정하는 척도에서 화장실은 일주일에 일주일 기준으로 일주일에 2번에서 35번까지를 거의 정상 범주로 보거든요. 예상외로 많이 가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하루에 두세 번씩 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장의 유속이라고 하죠. 장의 연동 속도가 무척이나 빠르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연동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서 내가 먹은 게 항문에 도달하기까지 3일이 걸리시는 분도 있고요. 내가 먹은 게 항문에 도달하기까지 6시간밖에 안 걸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거는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여러 저희 호르몬이랑 신경 전달 물질이랑 상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과식하고 나서 그런 거라고 하시니까 너무 많은 양의 음식이, 소장 말단으로 넘쳐 들어가서 그러는 케이스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케이스에서는 이제 음식이 너무 많이 들어서 밀고 내려가는 수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음식 섭취하시는 양 조금 조절하시면서 엔자임 바이옴 드시면서 너무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소장 말단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춤형 유산균 섭취 계속 하시는 거는 문제는 아닌데 이 케이스랑은 맞춤형 유산균과는 약간은 조금 별개의 이슈일 것 같아요. 여기는 엔자임 바이옴을 좀 드셔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시간 많이 지났는데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마이랩 채취 이 다음 질문도 청국장도 되게 좋은 질문인데 요 두 개만 할게요. 마이랩 채취 당시에 몸이 안 좋았는데 레포트 결과를 전반적인 저희 건강 상태를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일시적인 상태를 반영한 거로 보는 게 맞을지요? 마이랩 채취 당시에 몸이 많이 안 좋았다라고 하면은 이게 일단은 그 순간의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너무 안 좋았다가 완전히 개선되었다라고 하면은 마이랩을 비용이 좀 들더라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마이랩 분석을 하고 내 상태는 그렇다 하더라도 솔루션이 선택되는 거는 그렇게까지 크게 확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먹는 솔루션이 진짜 큰 문제야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받으신 솔루션 그냥 드시고 어느 정도 시기가 됐을 때 마이랩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시고
요렇게 가시면은 전혀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정말 공부를 못한 상황에서 퀴즈를 봤어요. 그때 나온 성적이 나의 전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그 순간에 나의 상황은 맞고, 그렇다고 해서 그때 내가 느꼈던 받은 숙제들이 제가 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면은 당연히 좋은 거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다음번 퀴즈를 통해서 개선되는 상황을 점점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억울하실 수는 있겠지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약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나의 건강 상태를 계속 케어해 나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조금 더 짧은 텀으로서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는 계속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 좀 길어서 힘드시겠지만 점점 이 간격은 좀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국장을 드시면 설사하시는 분이 마일에 현재 3, 4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고 계신데 청국장 드시면 설사를 한다고 합니다.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 문제는 없는데 청국장만 그렇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청국장은 이거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청국장 보면서 진짜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많아요. 청국장은 정말 저희가 부르는 가장 레디컬한 스폰테니우스 퍼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청국장을 어떻게 발효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균주는 정말 장담할 수 없는 균들이 무척 많아요. 다른 발효식품을 먹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 청국장에서만 그렇다라고 하시면은 그 청국장 안에 그 설사를 조금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균주들이 좀 들어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은 되거든요. 그리고 청국장을 드시게 되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콩 단백질이 쪼개지는 구조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다양한 구조로 많이 쪼개져요. 청국장 안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미생물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구체들, 콩 단백질이 쪼개지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또 설사를 되게 과하게 촉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청국장을 다른 걸로 한번 스스로 해 드시는 청국장에 다른 청국장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호를 두 개나 받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마이랩으로 지정되는 저희가 이 피마스라는 걸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드리잖아요. 그 알고리즘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 아이의 장 안에 1번부터 6번의 제품이 들어왔을 때 가장 좋은 거부터 순서를 나열해줘 라는 AI 알고리즘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순서가 쭉 나와요. 그래서 언제나 저희는 가장 좋은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간혹 이런 일들이 있어요. 1 등과 2 등이 0.1점 차이, 1 등과 2 등이 0.01점 차이가 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1-2번 같이 드세요라고는 절대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0.001 점이라도 더 높은 아이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에서는 검사를 할 때마다 1 번, 2 번, 1 번, 2 번, 1 번, 2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거는 1 등과 2 등의 차이가 너무나도 미묘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언스테이블해? 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거의 박빙이라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제품이 그분의 장내 미생물을 조금 바꾸는데 박빙이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만 언제나 배정이 됩니다. 이제 두 개가 배정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예. 예. 어 건선 마이크로바이옴 도움 당연히 있죠. 저희 인제 저도 잘 아는 분인데 고광표 교수님이 하시는 고바이오 랩에서는 건선을 대상으로 이미 임상 2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치료제의 영역으로 가고 있고요. 건선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저희가 연구하는 내용을 1 분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요. 어 저희 몸은 그 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이 저희 몸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든 세포를 만드는 뼈대이자 우리의 뇌세포를 만드는 뼈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콜레스테롤은 놀랍게도 밖에서 먹는 거 외에도 내 몸도 스스로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과 내 몸에서 만드는 것들을 조절을 해 가지고 콜레스테롤의 양을 우리 몸에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데
거기를 SREBP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스테로id 레귤레이터리 엘리멘터리 바인딩 프로틴이라는 물질로서 조절을 하고 있는데 이 저희가 먹는 콜레스테롤을 쪼개가지고 우리 장 안에 넣어주는 게 암집산. 암집산이 그거를 미셀이라는 구조로 만들면 넣어주는데 장내 미생물이 여기서 어떻게 관여를 하냐면은 이 담집산을 쪼개줘요. 마이크로바이옴. 이 담집산의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세요. 지방을 녹이는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야, 내가 곱창을 먹는데 어떻게 곱창은 소화가 되는데 내 장은 소화가 안 되지? 소의 장 구조와 내 장의 구조가 달라서 그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세포의 구조는 똑같아요. 소장세포나 내 장세포나. 근데 내가 먹은 곱창은 소화하는데 내 몸에 달려있는 장, 내 장은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 비밀은 어디 있냐면은 담즙산을 쪼개주는 미생물 안에 있어요. 조금 어려우니까 짧게 하고 끝낼게요. 담즙산은 음식물만 소화를 하고 내 장을 소화하기 전에 미생물이 그거를 디액티베이션, 활성을 없애버려요. 근데 이 활성을 없애는 미생물이 부족한 사람은 이 담즙산이 너무 많이 장으로 내려가게 되고 자기 장을 스스로 녹이는 현상까지 생기기 시작해요. 크론병처럼 넘어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장내 미생물이 되게 중요하고 장내 미생물이 근데 또 문제는 뭐냐? 담즙산을 너무 빨리 쪼개버리면은 콜레스테롤의 흡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건선이라든지 뇌기능 저하라든지 디멘시아, 건망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촉발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저희의 연구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장내 미생물이 건선이라든지 건망증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당연히 관여를 할 수가 있는. 예. 어, 6개월에 한 번은 하시는데 자꾸 검사 결과가 바뀐다. 왜 그런가요? 어, 20여만 원 지출에 당연히 부담이 있으시죠. 내 장의 환경이 이렇게 자주 바뀔 거면 매일 그냥 다양하게 먹는 게 더 나은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진짜로 제가 다른 데서 했던 되게 심화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도대체 이 마이랩이라는 게 해봐야 미생물 한두 개 넣는 건데 어떻게 그런 걸로 내 장 안에 미생물이 다양해질 수가 있어? 저희는 매일같이 아무리 요즘에 저희 장에다 넣는 미생물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수백 개가 넘는 미생물을 저희 장에다 매일같이 넣고 있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우리 장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장의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장 안에 정착을 하면서 다양성이 늘어나는 거지. 그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다양하게 들어와 봐야 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마이랩의 핵심 구조는 장 안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매일같이 내 몸 안에 들어오는 미생물들이 내 몸에 잘 정착해서 내 장 안의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마이랩의 핵심 근간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내 미생물이 너무 자주 바뀌신다라는 분은 일단은 저희가 이야기하는 앱스가 얇은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장 안의 미생물은 다양한 것도 문제지만 양도 많아야 돼요. 앱스가 높아야지만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데 특히나 이렇게 쉽게 장내 미생물이 계속해서 바뀌고 흔들리는 분이라면은 미생물의 뎁스가 너무 얕다라는 것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뎁스가 낮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내가 장내 미생물을 훼손시키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 엄청난 과업을 계속 하시던지 아니면은 단당류 같은 거를 많이 먹어가지고 잼은 안 상해요. 여러분 아시나요? 잼이 안 상해요. 왜냐하면은 잼은 너무 달아서 미생물도 못 살아요. 그 정도의 당분을 장에다 넣게 되면은 알코올과 흡사한 효과들이 나타나요. 내가 너무 달게 먹는 건 아닌가? 내가 방부제가 많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라이프 패턴도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김치 유산균 먹으면 괜찮은데 그 3개월 먹으면 설사하시는 분이 있고 2주 먹도록 설사를 해서 반품 신청이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정말 좋은 답을 주셨네요. 물도 부족하고 식이섬유도 부족하고 그리고 유산균 먹이를 줘야지 자리 잡는다.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요런 게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요거 정말 맞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물이나 식이섬유를 같이 좀 많이 드시는 거 당연히 권장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람마다 방 안에 미생물이 얼마나 있어요?
라는 질문은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물을 다 받았어요. 이 저수지 안에 물이 몇 리터가 있을까요? 이거는 맞출 수 있어요. 이거는 대학생 정도만 돼도 맞출 수 있는 답이에요. 근데 개울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개울에 1m를 딱 손으로 지정한 다음에 이 1m의 개울 안에 물이 몇 리터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아무도 맞출 수가 없어요. 물은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물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그 일정 구간 안에 물이 몇 리터가 있나요? 라고 물으면 정말 맞추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장 안에 미생물이 몇 마리나 있어요. 그 진짜 맞추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마다 누구는 30조가 있고 누구는 3조밖에 없고 누구는 3천억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의 먹는 양도 솔직히 맞춤형이에요. 사람들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암포만 먹어도 설사하러 막 뛰어가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세포를 먹어도 멀쩡하신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한 5포쯤 먹어야지 조금 느낌이 오는데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 방 안에 있는 본연의 미생물의 숫자가 다르시기 때문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미생물을 한 번에 털어 넣으시지 말고 좀 나눠서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장이 9m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저희 장은 저수지가 아니에요. 저수지면은 디립다 갖다 풀면은 결국은 다 녹아서 저수지가 다 농도가 맞춰지겠죠. 근데 저희는 흐르지 않아요. 흐르고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다가 약물을 뿌리면은 뿌리는 대로 가는 거지 걔네들이 흐르고 있는 물의 전체 농도를 바꾸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살살살 지속적으로 뿌려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포를 좀 나눠서 드셔보세요. 그래도 설사가 계속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가 중이염 걸리면 암옥수죠. 아목시실린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데 항생제 처방해 주시는데 항생제 자주 먹으면은 안 좋은가요? 안 좋습니다. 요즘 항생제 먹이시면은 유산균은 꼭 같이 먹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종류 따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막 줘요. 항생제 먹기 시작하면은 뭐 365, 이뮤니티, 뭐 마이랩, 뭐 이양 저는 투하를 하거든요. 많이 먹어야 돼요. 유산균. 그래서 어 항생제 안 먹으면은 병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럴 수는 없고요. 먹지만 항생제 먹으면서 유산균을 먹어서 항생제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16세 이전에 다양성을 높이라고 하셨는데 16세 넘어가면 다양성이 아예 높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근육은 제가 알기로 24세죠? 28세, 요즘에는 조금씩 연구 결과 바뀌고 있는데 28세까지는 운동 좀만 해도 근육이 막 쭉쭉 붙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정말 열심히 해도 근육이 안 붙지만 최소한 근육이 빠지진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60세가 돼도 근육이 느는 분들도 있어요. 똑같아요. 16세 이전이 쉽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16세 넘었으니까 나 지금 포기할래 하면은 그때부터 계속 빠지는 것밖에 없어요. 최소한 잃어버리지라도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이에요. 일단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포기하고 다 잃어버릴 수 없으니까 잃어버리는 걸 막는 것도 있고 열심히 하시면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근데 문제는 왜 16세 이전이라고 하냐면 면역세포들이 16세 정도의 교육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내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는 톨러런스, 관용성이 생겨요. 그래서 내 16세까지 있던 장내 미생물은 다양하게 있었다면 그 다양하게 평생 가도록 우리 몸이 허용을 해줘요. 근데 나이가 먹고 나면은 면역세포들이 자꾸 찝적대요. 그래서 16세 이전에 없었던 균들이 자꾸만 오면은 자꾸만 죽이려고 하고 너 좀 수상한데 너 괜찮은 거 맞아라고 면역세포들이 자꾸 찝적거리다 보니까 그 미생물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평생 자극제를 주면서 높이 끌어올려야 돼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기는 하지만 미생물의 다양성이 아예 안 높아지는 거는 아니에요. 예. 비만에 대해 효과를 보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마이크로바이옴 꾸준히 드시고 계시다. 비만에 대한 효과를 보려면 저희 이제 정말 죄송한 예시이지만 제가 많이 했던 연구를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제 동물 연구들도 많이 했었는데요. 면역
조절이라든지 근육 증강 같은 거라든지 우울증 치료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동물 실험 디자인을 한, 한 2주에서 4주 정도만 해도 효과가 드러나요. 근데 비만 연구는 동물도 6개월을 해야 돼요. 쥐한테 6개월이면 쥐가 수명이 2.5년이거든요. 사람 100살 40배잖아. 사람은 뭐 24년까지 할 수는 없지만 동물을 6개월을 하면은 동물은 거의 일생을 저희가 연구를 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게 비만 쪽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알터네이티브 패스웨이라고 살 빼는 게 왜 어렵냐면은 살이 찌는 경로 하나를 막으면은 우리 몸에 살이 찌는 경로는 수십 개예요. 하나를 막으면 다른 쪽을 통해서라도 살은 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걸려요. 그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밖에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그 하루 한 포 섭취와 여러 포 섭취할 때 미생물의 변화가 다를까요? 당연히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식약처는 100억을 권고해요. 하지만 평균이에요. 근데 평균 실종인 거 아시죠?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자기에 맞는 양이 있어요, 솔직히 마이크로바이옴도. 그래서 여러모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고, 아까 제가 왜 내 장 안에 미생물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했냐면은 농도도 개인 맞춤형으로 가고 싶었어요. 누구는 50억, 누구는 20억, 누구는 80억 이러고 싶었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한 사람 장 안에 미생물이 얼마나 있는지를 맞추는 거는 극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일단 현재로서는 각자 좀 맞춰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테스트를 해보세요. 드셔보시면 딱 느낌이 오죠? 이제, 난 두 포다. 난 아침에 한 포, 저녁에 한 포다. 나는 반 포씩 좀 나눠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마이랩 결과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 상위 20%,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이 평균 대비 다 낮다. 상위 20%면 장내 미생물이 건강하다는 거 아닐까? 일반론의 오류예요. 그러니까 그 장내 미생물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은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체의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이 감사하게도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상당히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엄청 높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되게 낮을 수 있어요. 왜냐? 이분은 공장은 100억짜리 공장을 지어놨는데 가동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장이 뭐 노조 파업을 하는지 항생제를 드셔서 직원들이 다 쓰러졌는지 아니면 뭐 방부제를 엄청나게 먹어서 직원들이 다 파업을 하고 집에 갔는지 아니면 원료를 넣어주지를 않아서 직원들이 다 앉아서 원료가 안 들어와서 놀고 있는지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신 식이섬유나 이런 프리바이오틱스 공장이 돌려면 원료도 있어야 되고 전기도 있어야 되고 직원들도 있어야 되고 다 봉합이 맞아야 되는데 공장은 100억짜리 다양성은 엄청 높아. 근데 뭔가 하나가 안 돼서 생산이 안 돼.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엄청나게 낮아. 이런 분들은 내가 항생제를 먹었나? 방부제를 엄청나게 많이 먹나? 내가 미생물들의 먹이를 충분히 안 주나? 내가 파이토뉴트리언트를 안 먹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 좋다라는 거는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영양소가 좋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미생물들의 종류가 다 좋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과 관계가 되어 있는 미생물들은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직 과학적으로 저희가 아직 접근하지 못한 거, 다양성이 높다라는 거지, 좋은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요. 또는 다양성은 높지만 이 중에서 몇 프로가 안 좋은 미생물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못 갔거든요. 거기도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앞으로 가야 할 영역. 그러다 보니 꼭 포스트바이오틱스나 다양성이 높다고 해서 그 구성도 되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이었으면 저희가 결과 그래프 하나로 끝냈을 거예요. 근데 그래프를 하나로 끝낼 수가 없어서 여러 개의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뒤쪽부터 했어야 되나? 죄송해요. 앞쪽을 가다 보니까 질문이 너무 많아서 다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뒤쪽 질문 한두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본인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요? 일단은 양의 크기가 작다면 미생물의 양도 작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적은 양으로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덩치가 있는 남자 성인분들이라면 조금 많은 양으로 시작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그거는 자기가 드시고, 일단은 뭐 약간 좀 갈증이 난다든지, 이거는 미생물들의 활동이 되게 활발해졌다라는 거거든요. 장에서 미생물 활동이 활발해지면은 미생물이 물을 되게 많이 써요. 얘네는 물을 되게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미생물 드실 때, 유산균 드실 때 물을 좀 많이 드세요. 물을 많이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물이 갈증도 나고, 다음날에 배변 패턴도 좀 바뀌고, 이런 거를 조금 가늠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울증이 마이랩으로 호전이 있을까요? 일단은 장내미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면 우울증 자체가 좋아진다는 거는 이미 알려져 있어요. 특히나 우울증 치료제 SSRI, 프로작, 프로lak사틴 이런 약들의 반응도가 장내미 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지면 반응도도 훨씬 더 좋아진다는 논문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미생물이 마이랩에 들어가 있지만 하지만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좋아지면은 우울감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고 특히나 가바라든지 세로토닌의 생성이 다양성이 높으시면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이 마이랩을 3세 이상부터 하는 이유가 있나요? 36개월 이전의 아이들의 검사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하셔도 돼요. 하지만 36세가 되기 이전에는 장내 미생물이 너무나도 빨리 변해요. 그래서 저희한테 뭐라고 하지만 말아주세요. 이게 36개월 이전에 검사하시면은 첫 번째 검사와 두 번째 검사가 이거 얘네 잘못 검사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애가 이렇게까지 변해? 라고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36개월 이전엔 장내 미생물이 정말 빠르게 변해요. 왜냐? 우리 몸이 그걸 허락을 해줬어요. 왜냐? 다양한 미생물을 만나서 면역세포를 교육을 시키려다 보니까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막는 게 없어요.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막 1, 2주 안에도 장내 미생물이 엄청나게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 맞춤형은 언제나 최소한 6개월 동안 좋은 효과를 내줘야 되는데 솔루션에 대한 적합도도 자꾸만 바뀔 수밖에 없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안정기에 접어든 36개월 이후에 하셔라고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이랩을 하면서 정말 많은 해프닝들이 있었어요. 이게 분석을 하는데 분석치가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와, 저희가 이런 일이 정말 흔치 않은데 분석치가 너무 안 나와서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가 재체변을 요청드리는 케이스 많지 않잖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분은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분석이 안 됩니다. 재체변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너무나도 슬픈 소식을 들은 게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그때 어떻게든 마이랩을 해보시려고 변을 체변을 해서 보냈는데 그러고 결과지 나오기 전에 사실은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 정도로 사실은 마이랩의 결과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보는 것들은 나와요.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저는 미생물학이다 보니까 미생물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이랩 통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몰랐던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다양성을 높이는 것들을 특히 아이들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의 똥잘 싸라고 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조금 알러트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주변에 전파해 주시고, 아이들의 면역세포 교육도 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맞춤 유산균을 섭취해도 생활 개선이 안 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겠지요. 맞습니다. 저희 이거 잠시만요. 제가 PPT 하나만 이거 저 오늘 이것만 쓰라고 제가 전달받은 거라서 다른 거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제가 다른 PPT 하나만 잠시 띄워서 잠시만요. 저희가 3만 명 정도 되는 데이터로 비교 분석한 거거든요. 이게 다이버시티 스코어라는 게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배변이나 복통 가스 복부팩만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으신 분들이 A, 편해요. 그런 증상이 없으세요.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매우 불편하다라고 표현을 하시고요. 일단 식단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운동이랑도 관계가 있어요. 아까 식단도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운동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운동 매일 하시는 분이 운동 거의 하지 않는 분에 비해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이 얼마나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거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피로도라든지 스트레스 이거는 당연하고요. 식사 말씀하셨죠. 채소 얼마나 먹는지, 채소 먹지 않으시는 분들, 채소 네 가지 이상 먹는 사람들, 채소 먹는 거에 따라서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많이 올라가고요. 과일 드시는 것도 상당히 차이가 크고요.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 드시는 거, 김치뿐만 아닙니다. 된장, 요거트와 같은 발효 음식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하루에 2회 이상 드시는 분들, 주, 어, 어, 하루에 한 번 이상 드시는 분들,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4번에서 6번은 드셔야 되고, 규칙, 규칙적인 식사, 매우 불규칙적으로 드시는 분들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매우 규칙적으로 드시는 분들에 비해서 다양성이 많이 떨어져요. 특히나 어린아이들 많이 먹는 패스트푸드, 매일 먹는 사람들과 거의 먹지 않은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은 천지 차이입니다. 거기에다가, 근데 좀 재밌었던 게 소금 같은 경우, 딸게 먹는 십승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싱겁게 먹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싱겁게 드시는 분보다 약간 싱겁게 먹거나 보통으로 드시는 분들이 다양성이 좀 더 높더라고요. 근데 약간 짜게, 매우 짜게 드시면은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질문 주신 것처럼 어떤 식습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 되게 좋은 질문이었고요. 맞춤형 유산균 섭취하시면서 당연히 식습관이랑 운동도 같이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중에는 갱년기 유산균 출시됐던데 우리도 출시 계획이 있는지요?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중에 있는 갱년기 유산균은 아까 말씀드린 에퀄이라는 바이오 컴파운드라는 물질을 활용한 제품은 아닙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왠지는 모르는데 동물에서 실험을 해보고 사람이 먹어봤더니 갱년기 증상이 조금 호전되더라라는 게 그 논문의 내용인 거고 그 이면에 있는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가 그 논문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그거보다는 좀 더 멀리 나가서 실제로 사람 몸 안에서 여성 에스트로겐과 같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물질까지 트래킹을 하면서 바이오 컨버전이라고 하는 영역까지 넘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당연히 저희가 출시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겠죠. 지금 아메이가 벌써 돈을 10억 이상, 여기다 엄청나게 돈 많이 썼거든요. 막 지금 그런 돈을 쓰면서 저 당연히 앞으로 요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성장 호르몬을 맞는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정보 전달을 해주면 좋을까요? 일단 호르몬은 언제나 병원에서 상당히 제일 조심하는 약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플로리포텐트라고 해요. 그 하나의 물질이 너무나도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만의 그런 기능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플러리포텐트라고 부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그 일단은 꼭 호르몬까지 가기 전에 마이랩이라든지 그로잉랩이라든지 그리고 겉모닝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가 겉모닝 연구도 많이 했거든요. 겉모닝도 이번에 연구가 되게 좋은 연구가 잘 끝났는데 겉모닝만 하더라도 하루 종일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성장과 관련된 호르몬 수치도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걸 저희가 많이 분석은 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아메이 요거 발표 한번 하려고 해도 리갈 통해서 발표자료 다 검수하고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그런 자료는 이제 연구가 막 끝난 거라서 절대 공유가 안 된다고 해서 아직 발표는 못 하는데 아이들 겉모닝 하고 단백질 많이 섭취하고 맞춤형 유산균 섭취하면서 장내미생물 다양성 올리는 것부터 일단 기본부터 조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 맞춤 유산균 6개월 이상 섭취하면서 식생활을 잘 유지했을 때 더 이상 유산균 안 먹어도 다양성이 유지가 될지. 어, 뭐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절대 나는 방부제 1도 안 먹고 나는 환경 오염에도 노출되지 않고 나는 그 아스피린 한 알도 절대 먹지 않고 나는 행여나 조금이라도 오염된 물은 입에도 들이지 않고 뭐 나는 절대 항생제 같은 거는 뭐 손도 안 대고 이러시면은 유산균 안 드시고 좋은 식생활만 하셔도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현대를 사는 사람에게 사실은 이런 반칙하지 않고서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높은 상태로 유지한다라는 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식당 가서 먹는 것 중에서 인스턴트 재료 하나도 안 쓴다라고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며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현대를 사는 사람에게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거는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오죽했으면 외국에 있는 회사들은 다른 사람 똥 가지고 캡슐 만들어서 먹으라고 할 정도로 오죽했으면 거기까지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이랩 정도 할 수 있는 걸로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 콩단백질이 갱년기를 늦춰줍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전에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연구가 많이 됐거든요. 콩단백질부터 시작해서 많이 들어갔어요. 이소플라본. 콩단백질의 가수분해 폼인 이소플라본으로 하면은 갱년기에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거는 이소플라본을 넘어서 더 가수분해를 시켜서 다이드제인이라는 그 이소플라본의 한 화학적 구조만 먹게 되면은 월등히 더 효과가 좋아요. 근데 이 다이드제인 같은 경우는 저희도 연구할 때 시그마라는 회사에서 사서 쓰는데 그램에 1g에 30만 원 정도 하는데 하루에 못해도 10g 드셔야 되니까 하루에 300만 원어치씩 드시면은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다이드제인조차도 장내 미생물이 이 다이드제인을 에콜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갱년기에 효과가 없다라는 게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장내 미생물 14종류 정도 되는 게 잘 세팅이 되어 있으시면은 하루에 300만 원에 달하는 다이드제인 안 먹고도 콩단백질만 먹어도 장내 미생물이 그 콩단백질을 이소플라본으로 쪼개고 그걸 또 다이드제인으로 쪼개고 그거를 알코올로 쪼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옛날부터 일본 회사에서 엄청난 시도를 많이 했어요. 이 이소플라본 가지고 갱년기 치료제 약으로 만들려고 오츠카부터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임상 연구들을 했지만 결국에는 40%의 사람은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60%의 사람에게서는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은 임상시험이 시작 개발까지는 가지를 못했어요. 그게 이제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인 과학자들이 도대체 이놈에게 왜 40%안 나오고 절대 안 듣냐라고 봤더니 그 40%만이 그 미생물을 장에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이번에 저희가 131명 임상을 해보니까 한국인이 41%예요. 예전에 저희가 30명 임상시험 했을 땐 34%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숫자를 월등히 높여서 131명을 해봤더니 한국인의 41%만이 에코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이소플라본 도시면은 효과 좋아요. 예, 그거는 예, 맞습니다. 어, 12세 이전까지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 했는데 커가면서 안 좋아질 수 있고, 반면 안 좋았던 성인도 다시 관리를 하면 좋아질 수 있다. 성인이 되어서도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적이지만 어린 시절에 기본 세팅이 살다가 나빠진다 하더라도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맞다고 봅니다. 일단은 우리 몸의 순기능을 역행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언제나 순기능이 아니라 12살 이전에 우리 장 안에 어떤 미생물이 얼마나 다양하게 세팅이 돼 있는지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 정말 소수의 미생물로 딱 한번 세팅이 되고 나면은 성인이 돼서도 더 고생이에요. 그 다양성을 올리기 위해서 생고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 장 안에 미생물이 상당히 다양한 상태로 저희의 면역세포가 그 메모리를 가지고 이제 그 각인이 들어가면은 성인이 돼서도 조금 떨어지더라도 다시 끌어올리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은
당연히 성인이 돼서도 대사질환이라든지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월등히 낮아지겠죠. 이거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장안의 미생물의 다양성을 얼마나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가 어, 건강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메이의 마이랩밖에 없어요. 전 세계 유일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마이랩, 특히 그로잉랩이라는 게, 이 어린아이 건강에 있어서는 가장 유니크하면서도 올리원이면서도 정말 파워풀한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세가 어렵다면 16세까지도,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논문들에서 16세까지도 우리의 면역세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최근 논문들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6세까지만이라도 저희가 타겟팅을 해서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스펙트럼 있는 아이에게 맞춤형 유산균 하루에 2개씩. 일단은 아주 옛날부터 독일 쪽에서는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이들에게 퍼스트 라인 테라피라고 하죠. 그 프로바이오틱스 처방은 아주 그 루틴한 처방 중에 하나일 정도로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이들에게 프로바이오틱스 처방은 되게 유용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이들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거의 대부분의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에게 있어요. 그 정도로 방질환, 방질환이랑 자폐 스펙트럼은 같이 간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특히 최근에 그런 임상 이상의 연구들만 보더라도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아질 때 자폐 스펙트럼의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가장 좋은 거는 생기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한다면 가장 좋고요. 이미 생겼다면은 조금이라도 증상을 호전하기 위해서 다양성을 높이는 쪽으로 타겟팅을 해보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3번 유산균 섭취 후에 몸에 물집이 올라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섭취 중단하시고 물집 올라오는 건 일단 막으셔야 되고요. 추후에 다시 섭취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포가 아니라 반 포. 3분의 1포만 먼저 드시면서 물을 많이 드시고, 그 너무 많은 숫자의 균이 장의 한 부분에 몰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금 나눠가지고 여러 번에 나눠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은 여러 번에 나눠 먹는 거 저는 더 추천을 합니다. 물집이 올라오면 일단은 뭐든지 일단 드시는 거 일단 스탑해야 되고, 일단은 심해지면은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상담 받으셔야 되고, 일단은 잠시 스탑하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예. 10시가 넘었는데, 어, 그,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유 알러지. 저도 유당불내증 있고, 근데 유당불내증 수준이 아니라 우유 알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유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섭취가 어렵다. 우유 단백질이 없는 마이랩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가. 어, 저희 한번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유 단백질의 양이 많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도 일단은 이게 단순 유당불내증의 수준이 아니라 우유 알러지 수준이라고 하면은 아주 미량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도 한번 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마이랩 제품 섭취는 어느 정도 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장내 미생물을 변화시키는 데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걸린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꽤 장복해야 돼요. 6개월 이상은 드시면서 효과를 보시고, 그러고 나서 나에 대한 솔루션이 바뀌는지 보시고, 조금씩 올려가신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정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장내미생물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다른 사람의 똥을 먹어도 6개월에 한 번씩 다른 사람의 똥을 계속 먹어야 될 정도로 장내미생물을 바꾸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랩 같은 경우도 최소 6개월 이상은 하셔야지만이 일단은 효과가 조금씩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